챔버 페스트 대표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영남대학교 병원 이산대강당에서 저희가 의학 전문의 전문 선생님들과 그리고 음악인들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에는 아주 많은 페스티벌이 있어요.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 현대음악 페스티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내악 페스티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실내악 페스티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대명대학교 첼로 교수님과 또 대구의 몇몇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지난 3월에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오늘 이렇게 또 실내악 페스티벌 제1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순간에 영남대학교 병원과 같이 할 수 있어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신경외과도 가고 또 호흡기 센터도 가고 정말 자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아버지를 모시고 꼭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모든 공간들이 다 익숙해요. 그리고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켜주셨던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끝까지 남으셔서 그 연주를 베토벤 유령까지 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저희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또 더 빛내줄 병원장님, 네, 박수로 예,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우리 병원에서 이런 훌륭한 실내악 음악회가 열리기 때문에 과연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음악 활동을 자유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어떤 그 대구 챔버 페스트를 소개하는 언론에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신해악 축제를 꿈꾸는 임진형 대표, 이런 그 언론의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키워드가 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구나 이 사실은 천만을 올려야 하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되게 많아요. 정말 연주회가 많아서 우리 병원에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게 되게 다행스럽고 감사드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대구 챔버 페스트가 그 무대를 우리 병원으로 옮겨서 의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어떤 예비 뮤직 음악회를 열게 되어서 공부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음악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천원진 교수님하고 안과에 계시는 서원희 교수님께서 또 일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오늘 음악회에 보시기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환자분, 또 보호자분, 교직원들께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진형 대표님과 음악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서원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신경철 병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사동민 선생님하고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부의 실내학 축제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뭐 도울 게 없을까 이렇게 사공쌤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큰 공연의 무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남대병원 그리고 사공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러면은 천은진 교수님의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일신영 대표님과 또 연주해 주신 선생님들, 원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평소에도 우울감이나 무력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 감염 자체에 대한 걱정이나 위협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걸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마음들도 드시면서 더더욱 우울해지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물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서로 격려의 말들을 주고받고 또 나 자신에게도 이만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오늘처럼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이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활동들을 챙겨서 하는 것도 코로나 물류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목발리자인데요. 라흐마니노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손을 가져서 피아노 치는데 뭔가 좀 무리할 듯한 그래서 이분이 작곡한 곡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호가 어려운 그런 곡을 많이 작곡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알려져 있는데요. 어릴 때는 러시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수 유곡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도박 중독으로 가사를 탕진하고 또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바람에 불우한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로서 또 작곡자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라흐마니노프가 첫 번째로 작곡한 교향곡 1번이 엄청나게 심한 비판을 받으면서 이 곡은 거의 재난의 수준에 해당한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또 본인이 너무나 존경했던 톨스토이에게도 도대체 이런 곡을 왜 작곡했느냐 쓸모가 없다 이 곡은 쓸모가 없는 곡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우울해져서 밖에도 나가지 않는 그런 치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이 라흐마니노프가 그때 한 얘기들을 읽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제가 지금 외래에서 보는 우울증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인지상태라고도 부르는데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곡자로 실패했고 무능하고 다시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음악을 싫어한다. 이렇게 인지상태, 우울증의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흐마니노프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해보자고 한 사람이 니콜라이 달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어쩌면 그분이 그 비올라를 연주하는 음악 애호가였기 때문에 비록 잘 연주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서로 음악적인 어떤 교감이 있어서 더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도 같고요. 라흐마니노프한테 좀 더 잘 자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암시 기법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암시하는 내용이 당신은 다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쓴 글을 보면 놀랍게도
그 치료를 꾸준히 받은 이후에 나는 다시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다시 작곡한 곡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어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문혁이의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라우마니노프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곡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 때 그 곡을 들으면 더 뭔가 교감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우마니노프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말도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연주될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알았던 경들인데요. 아마 메뉴에 창의력 장애가 있어서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한 가지 명만 알아도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진안을 알았다고 알려져 있는 베토벤입니다.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인데요. 청력 장애를 앓으면서 너무 이제 괴로워하면서 하일리겐 슈타트로 고향을 떠난 베토벤이 본인의 동생들에게 유서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고 결국 붙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지만 유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유서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처음의 내용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불치병을 앓으면서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어떤 해명이 적혀 있고요. 뒤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갈구, 죽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데 또 뒤쪽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들,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해마다 수백 명의 자살 시도자분이 계시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많은 자살 시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양가 감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있지만 지금의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죽음밖에 없다고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저희들은 치료적으로 이용해서 그 죽고 싶은 마음 한가운데 있는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어떤 이유들을 같이 찾아가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베토벤도 이 유서에 담은 어떤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 같고, 놀랍게도 이 유서 이후에 작곡된 곡들이 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베토벤다운 곡들이 이 이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연주될 곡을 연주한 작곡한 작곡가들이 모두 죽음을 결심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은 분들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물들이 오늘 연주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작품들일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곡으로 라우마니노프의 보컬리제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곡은 보컬리제라는 말이 가사가 없는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우마니노프가 그의 절친 소프라노였는데요. 소프라노에게 이 곡을 선물해요. 흥정하는데요. 이 곡은 소프라노가 허밍으로만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기악 연주자들이 이렇게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첼로의 선율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팅을 할 동안 다음 곡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그 가사가 러시아 작가 푸시킨의 시에서 가지고 왔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시를 썼는 데는 일화가 있습니다. 푸시킨이 어느 날 모스크바 그 광장에 갔어요. 가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거인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시킨도 자기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얀 종이에 글을 한 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 거인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헤어졌죠. 나중에 또 그 비슷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푸시킨한테 다가와서 아는 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그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그때 써준 글이 너무 고마웠다. 그 글을 내가 앉은 자리에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푸시킨은 딱 한마디를 적었어요. 겨울이 왔으니 이제 곧 봄이 오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리톤 나형규 선생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지영 선생님, 바이올린 김혜령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훌륭한 음악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semper 페스트 송 대표님과 단원분들, 그리고 훌륭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장님, 병원장 김희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올 봄에 유명 대표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메디 뮤직이라는 컨셉을 갖고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었어요. 배우가 뭐 메디칼, 그러니까 음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메디시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음악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잘 몰랐었지만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배우가 또 선정이 되어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아주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메디 뮤직이라는 그런 컨셉은 상당히 하이라이트 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학문 간의 융복합이 좀 경계를 넘어서 융복합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음악과 또 음악에 쪼여 있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임 대표가 저에게 더 이런 페스트를 더 키워서, 이 페스티벌을 더 키워서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는 위안과 클래식, 우리 눈과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항암 치료나 이런 데들은 면역 강화나 이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음악 치료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고, 또 정신과적으로도 음악 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과에는 아직까지 음악 치료가 집중적으로 활용되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이상이 이제 관련되는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의 적용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과 질환들을 클래식 음악사와 좀 연계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안과적인 기본 상식을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두 분은 누군지 잘 아시죠? 음악은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바로크 음악의 거장 바흐와 핸델입니다. 바로크 음악은 사실 중세 음악과 르네상스 음악이 끝나고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음악사적으로는. 여기 음악 좀 출품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로크 음악은 사실 여러 가지 새로운, 그전의 음악 양식은 교회 음악이 주였고 어떤 형식에 갖춰진 음악이 주였다면 바로크 음악 시대 때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장르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크 시기에 가장 훌륭한 거장 두 분이라고 생각되겠고요.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장조와 단조와 같은 이런 현대의 음악 체계를 이제 완성된 시작 시점이 이 시기였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바이올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대적인 악기들이 지금의 외형을 갖춘 것도 바로크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거장들이었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로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바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음악이 심취했기 때문에 저 교회 활동이 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음하고 경건하고 이런 무거운 음악의 계통의 어떤 음악이 좀 많았다면 핸델은 좀 반대였습니다. 궁정음악에 주로 많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좀 경쾌한 음악이 많았고, 또 약간 대중음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같은 이런 쪽의 곡도 많이 썼어요. 지금 또 유럽에서 활동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태리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바흐는 독일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당시에 있는 BTS, 지금의 BTS 같은 그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독일인이었지만 영국으로 귀화하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꿈꿔왔던 웨스트민스터 서원에도 미치게 되는, 소원했던 그런 미치게 되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바로 안과 질환인 백내장입니다. 두 분 다 50대 때 실명을 하게 되죠. 근데 더 특이한 점은 두 분 다 똑같은 안과 의사한테 시술받고 죽게 됩니다. 존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엄청 잘생겼죠. 핸섬 나이죠. 이분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팔이, 사이비 의사 이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나름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사실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이 내가 있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술해주고 또 떠나고. 그래서 아마 잘 된 것만 또 소문이 나고 잘못된 거는 또 뭐 도망가니까 사실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또 책도 쓰고 약간 뭐 자서전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나름은 좀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백내장 수술이 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조지 2세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영국 왕립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술을 더 많이 활발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바우와 핸델이 걸려들게 된 거죠. 돌팔이 의사인 줄 알았으면 가지 않았겠죠. 나름 왕립 의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술을 받았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폐혈증에 빠지면서 몇 달 안에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수술을 보면 지금 보면 다 병원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시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는 사실 뭐 감염의 개념도 없던 시절, 항생제도 없던 시절이니까 마취도 안 했죠 사실. 알코올로 술로 마취하고 강제로 붙잡고 수술하던 시기였고 복막 천공술이라는 거 있어요. 바늘 하나 넣어가지고 휘저어서 렌즈 주변에 모양체를 다 떨어뜨려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뭐 열에 하나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저게 안 붙인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 분은 사실 백내장 수술 안과원 사이 부재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우리가 그 더 좋은 음악을 더 못 듣게 됐던 것 같아요. 베토벤도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청각장애이죠. 청각장애에서 사실 그 전보다 청각장애 후에 더 새로운 혈육 혁신과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주게 되면서 아까 천은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최대 걸작들은 이후에 더 청각장애가 앓고 난 뒤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리듬에 집착했었고 사실 눈으로 작곡해다 할 정도로 기하에 가까운 음표들로 구성되는 악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청각장애를 앓으면서 썼던 음악이 나오나요? 대표적인 곡이 음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곡이 교향곡 9번 합창이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것은 사악상 흥미송가였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이 곡은 53세 때 베토벤이 53세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청각을 상실하고 시력마저가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던 분들을 가늠하게 하고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음악가는 아니지만 우리 눈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분이 헬렌 켈러인데요. 헬렌 켈러는 삶만 볼 수 있다면 라는 자서전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가능한데 온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안과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잠깐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흔히 카메라에 비교되는데요. 망막은 필름, 수정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거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백내장이에요. 수정체에 다양한 홍탁이 존재하죠. 바흐나 핸델, 아까 베토벤도 다 이런 질환을 앓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학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소절개창을 이용해서 초음파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 미세절개창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봉합사 없이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시력도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력 교정술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플랩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굴절 교정도 역시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의 전 과정이 레이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망막 질환들, 다양한 망막 질환들이 있는데요. 제 전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망막 질환들로 실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망막 질환들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 최근입니다.
수술은 거의 1970년대부터 수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세 개의 미세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고요. 다양한 막을 벗겨내고 출혈을 제거하고 망막을 돌려 붙이고 등등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홍반변성에는 주사 시술도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광학이나 어떤 공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 장비들이 많이 발달해서 안과에서 이런 다양한 이미징 촬영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촬영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 이런 휴대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 접목해서 이런 텔레메디슨 쪽으로도 안과가 상당히 선구적인 위치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AI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진단 장비인데요. 2017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의료 영역 전체에서 승인받은 첫 번째 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나왔다는 것도 나름의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최근에는 인공망막도 좀 도입돼서 시술이 되고 있고 줄기세포사, 진세라피 같은 것도 행해지고 있어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런 인공망막이나 진세라피는 이미 시각처도 통과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험 수가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 정도는 이미 서울 쪽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아마 좀 더 이제 보험 체계가 갖춰지고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눈은 어떨까요? 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눈을 정말 많이 접촉하고 계세요. 집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 보면 대부분 눈을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죠. 독서를 하든지 휴대폰을 보든지 TV를 본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눈을 흡사를 하고 있음을 코로나 전후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늘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4시간 이상의 많이 사용하는 부분의 비율도 코로나 전후에 2배 이상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죠. 보시면 보통 1분에 한 17번에서 한 20번 정도 눈 깜빡임이 편안하게 있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모니터를 보고 날 때는 거의 깜빡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드라잉 스팟이 생기면서 눈물막이 깨지면서 훨씬 더 눈이 건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훨씬 더 프티그가 많이 오게 됩니다. 피로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인의 눈 건강의 첫 신호 중에 하나인 이런 안구 건조증이나 노안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 치료에 있어서는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지금 여름에는 좀 덜하겠지만요. 인공 눈물이나 또 충분히 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물정 폐쇄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안은 뭐 돋보기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최근에는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다초점 렌즈를 넣어서 거리에 관계없이 잘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수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안약을 통해서 수정체 탄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약들도 곧 개발될 예정이라서 조금 더 노안에 대한 어떤 교정 방법들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가급적 밤에는 더더욱더 줄여야 되겠고요.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또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할 때는 선글라스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특히 그래서 뭐 충분한 시간을 이제 사용했을 때는 눈을 감고 쉬어주고 순간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깜빡깜빡 하는 것들은 눈 깜빡임을 기억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인공누행을 넣지 않고도 눈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뭐 한 1시간 정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집중을 하면 한 15초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 눈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사당하는 눈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눈을 좀 감고 오늘 설명 테스트에서 들려주는 음악에 귀를 기울여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음악을 통해서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동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여기 의학생들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또 이런 좋은 강의도 듣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최전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누가 위로를 해주고 누가 치료를 해주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되게 몸에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제가 책을 사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도 계속 몇 번 했었고요. 다음 들을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추리오인데요. 피아노 3중주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하는데요. 여기에는 부제가 있어요. 유령이라는 부제인데요. 이 유령이라는 거는 고스트인데 2악장 때문에 2악장이 좀 느리게 스산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유령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령입니다. 베토벤은 아까 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알코올릭 아버지, 그래서 매일 알코올릭 아버지는 집에 퇴근하셔서 오셔서 베토벤을 막 이렇게 폭행 이런 거를 하면서 니도 빨리 열심히 연습해서 모차르트처럼 돼서 나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달라 이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베토벤은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고 어머니는 우울증이셨고 그리고 또 베토벤은 이제 청력 장애가 있으면서 작곡가가 청력을 잃는다는 거는 생명을 잃는 거와 같잖아요. 그런 장애 그리고 또 신분의 차이로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는 하이리겐 슈타트에 가서 유서를 씁니다. 그래서 유서를 쓰면서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정말 작곡가가 청력을 잃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나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천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노트를 자주 썼는데요. 그 노트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글자가 받아들이자, 다시 해보자 이런 단어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의 곡을 들으면서 다시 또 네, 에너지를 힘을 받아서 또 오늘 또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첼로 드미트리 리 선생님 오랫동안 러시아와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그리고 바이올린 김혜령 선생님, 피아노 김종현 선생님 연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하신 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네.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고 또 병원에서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